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예요. 자, 81페이지 2번 챕터 보시면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균형의 이동 별표 7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균형의 형성을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균형은 어때?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항상 균형은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지요. 이 균형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균형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때?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 배웠네요. 수역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수역선 자체가 이동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수요가 증가해서 수역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해서 수역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서 공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해서 공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결국은 이제 균형은 이동하게 되고, 이처럼 균형의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균형 가격과 이처럼 균형이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 문제 하나 풀었잖아요. 그런데 어때? 계산 풀면서 결론이 어때? 가격은 상승했죠?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도 결국 뭐예요? 이제 이처럼 균형이 이동했을 때 균형과 거래량이 어찌 변할 것인가, 이거 계산 문제로 푸는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지문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그림 없이 말로써 푸는 우리가 비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버리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이 원리를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다면 가격이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생각하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먼저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럼 초과 수요 현상하면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다음은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게 되면 이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균형 가격은 어때? 불변. 다음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지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건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초과 수요 종합,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다음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다음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다면 가격이 변할 이유가 없다. 불변. 다음 시장에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판단 안 되면 균형 가격은 어찌 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다라는 건데, 역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수요 공급 중에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느 한쪽이 일정합니다. 한쪽 일정인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 다음 한쪽은 일정합니다. 일정인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 공급 모두가 증가합니다. 그럼 모두가 증가하면 당연히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 다음 수요 공급 모두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두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어때? 감소. 다음 수요 공급 중에
어느 쪽 상관없어요.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다. 또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는 감소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한데 증가 감소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크기를 알 수 없다면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어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이때 크기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가한 쪽이 더 크다면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감소한 쪽이 더 크다면 거래량은 어때? 감소. 다음 증가, 감소의 크기가 같다면 거래량은 어때? 불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균형 거래량이 이제 어찌 변할 것인가 살펴보겠는데, 자, 항상 뭘 비교한다?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수요 둘 중에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쪽이 감소한다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 둘 다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지만 크기를 알 수 없다면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이제 그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이 말로써 얼마든지 제한된 시간에 쉽게 어때? 풀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게 더 빠르다 할 수 있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을 어때? 13개 그려야 될 경우인데 3문제 풀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냐? 아니에요. 아차 잘못 그리면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쓰는 게 훨씬 더 시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균형 가격입니다. 자, 균형 가격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자, 균형 가격이 어쩌면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초과 수요인지 초공인지 이걸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하락, 초과 수요, 초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균형 가격은 불변. 다음, 자, 초과 수요, 초공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다음은 균형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수요 공급 역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 한쪽은 증가돼 한쪽은 감소하면 어때? 크기를 알 수 없다면 거래량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균형은 이동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 거래 어찌보면 것이가 살펴드리는데, 가장 기본에 있는 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 한쪽만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공급은 일정합니다. 그럼 공급은 일정 상태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다음, 수요는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어때?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요의 변화와 또 어때?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어때?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다음,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 일정인데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는 초과 수요냐 총의 판단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보세요. 공급 일정인데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그럼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뭡니까?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면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다음, 균형 거래량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벌써 결론 나왔네요. 그죠?
그림 그림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것은 이제 공급은 일자에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 수요만 줄었어요.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을까요? 공급. 공급이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죠? 초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다음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이 감소했어요. 그럼 거래량은 어때? 당연히 감소. 다음 여기서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더 많을까요?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은 어때? 증가. 다음은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수요 일정한데 공급만 감소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을까요? 수요. 그럼 초과수요 현상 나타나겠죠? 당초 현상 초과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다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이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1, 2월 과정에서는 그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했는데 그림은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그림 없습니다. 전부 다 말로써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제한 시간 내에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데 먼저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증가하는 크기를 알 수가 없다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이때는 초과수요, 초공급 판단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초과수요, 초공급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에 상승하지 판단이 돼야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 증가분과 공급 증가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크기 비교가 되다는 이야기에서 수요 증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가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수요 공증 어디가 많을까요? 수요. 그럼 초과수요 현상 처리하겠죠? 따라서 초과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둘 다 증가했으니까 크기 관계없이 거래량은 어때? 증가. 다음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그때는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 초공급이죠? 균형 가격은 하락. 둘 다 증가했으니까 크기 관계없이 거래량은 증가. 다음 수요 증가분과 공급 증가분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둘 다 똑같이 증가했어요. 그럼 초과수요 초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초과수요 초공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격은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변이다. 자, 이때 불변은 뭡니까?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건 어때?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음, 여튼 둘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벌써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크기를 우리가 모른다면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변화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때도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에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나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더 많이 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수요 초공급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이때도 균형 가격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둘 다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거지요. 그럼 자, 우리 이제 수요 감소분, 공급 감소분 크기가 비교가 되더라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분이 더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다면 수요 공증 뭐가 더 많을까요? 둘 다 주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럼 시장 뭐가 많습니까? 공급. 그럼 초공급이 되겠지요. 초공급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다음 크기 관계없이 둘 다 줬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 다음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 그럼 초과수요죠? 초과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둘 다 줬으니까 크기 관계없이 거래량은 어때? 감소. 다음 수요
감소분, 공감소분이 같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럼 초과수요 초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불변. 그렇지만 둘 다 줬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한다. 이때 역시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크기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 그럼 이때는 초과수요죠? 초과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다음 보세요.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그럼 우리 크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많습니까?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그리고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어때요? 이 원리만 잘 잊으면 되겠죠? 근데 자,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과수요 조금이나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공 비교해서 초과수요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하락, 초과수요도 초과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면 가격은 불변, 초과수요인지 초과공급이 판단이 안 되면 균형 가격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역시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둘 다 감소하면 감소, 한쪽은 증가돼 한쪽은 감소한다. 크기를 알 수가 없으면 균형 거래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이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이제 81페이지 양고래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19번 주시면 자,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성하는 아파트 향에서 자, 지금 저희는 어때? 수요성은 우하향한다, 공성 우상한다. 이 가정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든 아파트 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자, 주의 조건을 잘 보세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어때요? 감소한다. 지금 이 조건이잖아요. 조건이다. 다음 중 오는 것은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때 균형 가격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이니까 크기 비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크기는 안 된다 해서 크기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크기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 그럼 초과수요니까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그리고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결론이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우하향은 수요선 그리고 우상향은 공급선 균형 상태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보세요. 자, 보기 1번이다. 자, 1번은 이 생각하시면 되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 그럼 자 보세요. 공급은 불변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일정한데 수요만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 이때 이론에서 균형 가격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 그럼 초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 다음 한쪽은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케이스죠.
공급은 일자라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뒷집은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잘못되어 있죠. 새로운 균형 가격은 뭡니까? 하락. 하락. 다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여긴 맞네요. 앞집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때? 그림보다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다음 2번 보세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자, 2번은 어떤지?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이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많다?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다음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이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 그래서 뒤집으시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맞지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 증가가 큰 경우라 했죠. 그럼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어때? 더 크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둘 다 증가인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니까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 그럼 초과 수요 현상 초래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 다음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 그래서 뒷지문 보세요. 자,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맞지요.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4번 봅시다. 보기 4번 보시면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가 큰 경우라 했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공급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더 큰 경우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자, 둘 다 줄었는데 결국 뭐가 더 많이 줄어듭니까?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 그럼 초과 수요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둘 다 줄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맞지요? 다음 5번 봅시다. 5번.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어때? 큰 경우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어때?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공급. 그럼 초공급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그 둘 다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하지만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어때?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문장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도 우리 지금 실제 출제된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문 출제 때 저는 어때요? 저는 출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 이런 문제를 때 1번에 답을 올려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딱 틀린 문제 보니까 1번 보니까 어때? 틀렸잖아요. 그럼 답 나머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답을 어때? 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이야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답을 어때? 5번으로 넣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문 전체가 어때? 답이 1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자, 균형 가격이 어찌 변할 것인가, 균형 거래량이 어찌 변할 것인가,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제한된 우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만의 비법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3, 4월 과정 이제 4절 균형과 결정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여름교재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보시면 5절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경기변동. 이분은 3, 4월 과정에서 생략합니다. 3, 4월 과정에서 생략. 사실 경기변동 그리고 3, 4월에서 생략할 분이 두 파트가 있어요. 두 파트인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경기변동 이론 관련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론 관련된 이론들이 되겠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에요. 평이한 부분이고 출제 문항수도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이해 보니까 3, 4월 달에 이분들은 생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예 1, 2월 달에 3, 4월 달 학습하려까지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분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잘해서 설명해 준 게 결국은 3, 4월 과정에서 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1, 2월 달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밑줄 그어진 내용들 있죠?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3, 4 과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1, 2월 과정 때 이분 어때? 동영상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 이제 5, 6월 과정에서는 이분도 어때? 다시 처음부터 세부적 때 설명 다시 다 드릴 거예요. 또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5절 경기변동 이론 이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94페이지를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1장 부동산 경제론을 해서 예시 문제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4번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7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여름 교재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는 2장이에요. 2장. 시계 그만 보시고요. 예. 자, 2장은 부동산 시장과 공간구조론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상당히 우리 교재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이제 2장, 예, 자, 2장, 예, 이번 시간 최근 우리 시험에 5개월 동안 3문제에서 많게도 6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4문제 나왔죠. 연습실 이번 시험도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2장, 여기엔 큰 테마가 몇 가지 들었는데, 먼저 부동산 시장론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대론, 다음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 자, 그리고 입지론. 자, 이분들이 2장을 구성 영역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출제 대상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론 이분이 바로 여기에는 이 파트예요. 이 파트는 본 3, 4 과정에서는 생략한다. 대신 5, 6 과정은 더 세부적 이야기 될 거면서 반복 쏜다 생각하시고, 3, 4 과정에서는 여기는 지대론, 도시 공간이론, 입지론, 이와 관해서 조금 더 폭넓은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대론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론에서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시작하면 133페이지예요. 자,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6절 지대 및 지가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학습을 좀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흔히 우리가 이제 지대다, 지가다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대입니다. 자, 지대는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아주 고전적인 지대가 되겠어요. 사용 수익의 대가다. 자,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대는 유량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지가라는 게 있어요. 지가는 토지의 교환에 대한 대가가 되겠지요. 교환은 언제입니까? 일정 시점이지요. 따라서 지가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대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다. 아주 고전적인 지대입니다. 지가는 교환된 대가다. 그래서 지대는 어떤 유량의 개념이죠. 지가는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대와 지가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가정을 합니다. 이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매년 자, 일정 금액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거에서 이것은 가정하에서 설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잡아서 이제 매년마다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지대가 어때? 영구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매년마다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일시불이 될까요? 연금이 될까요? 연금. 이 자체가 영구히 발생하니까 결국 영구연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영구연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들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연금을 할인율로만 할인을 해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례 보면 연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 바로 뭡니까? 지대. 그러면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하는 값이 바로 뭡니까? 현재 가치인 지가가 된다.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대를
할인율 하는값이 현재 가치는 지가가 된다. 이 공시 자체는 매년마다 일정의 지대가 연구에 발산되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일정의 지대가 연구에 발산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그래서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현재 가치는 뭐가 됩니까? 지가. 그럼 이때 할인율로는 뭘 사는 것인가? 바로 투자재 요구 수익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재 요구 수익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이제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여기는 지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 그죠? 따라서 지대와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쓰겠죠. 다음 다른 조건 일정함. 일정한데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지요. 그래서 할인율과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쓰겠죠. 다음 이 토지단 자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쉽게 이생하세요. 이 토지는 위험이 증가하면서 땅값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는 어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어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할인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어때? 지가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 이 원리에. 요즘은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 가졌는데 이 땅에 대한 위험 요인이 증가해서 어때? 땅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가의 의 말씀을 다 드렸고, 지대와 지가의 관계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처럼 지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자, 지대 관련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대에 관련된 이론 다루는데 그에 앞서서 이 지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에 관한 논쟁이라서는 지대를 바라보는 어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가 있습니다. 고전학파. 자, 그리고 신고전학파가 있죠. 자, 지금 학파 간에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니까 또 머리가 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신수 마시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어때? 네, 클래식, 고전음악 듣는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럼 그 클래식, 고전음악이 나왔을 그 당시에도 고전음악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당시 때 가장 최신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가 오래돼서 고전음악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전음악 이런 게 없었겠죠. 지금 이 때 그게 고전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경제학에도 계보, 족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라든지 리카도 이 학자들이 어떤지 하나의 학파의 부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고전학파. 가장 오래돼서 고전학파. 그 당시엔 고전학파 이름이 없었겠죠. 지금 이 때 이름 붙여주는 거 고전학파. 가장 오래돼서 고전하다. 그리고 한 100년 지나니까 이것은 이제 고전학파를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고전학파 아주 오래된 경제학자들이고 그리고 이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나오더라. 이게 뭡니까?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어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론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때? 하나의 학파를 형성한다. 대술학파.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학파 간에 지대를 바라본 시각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다르더라. 자, 그럼 먼저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고전학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밀값이 폭등했어요. 이래서 지대가 상승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곡물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이 고전학파 시각이 된다면 토지 소유자 지주는 어때? 가만히 있었는데 곡물가 뛰니까 덩달아 지대도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 고전학파는 지대를 자 생산비 즉 비용으로 바라볼까요? 불로소득으로 바라볼까요? 불로소득 이잉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주는 가만히 있었죠. 그럼 공부가 뛰니까
덩달아지도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파 여기에 지대는 생산비 비용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더라. 생산비 비용이라 바로 뭡니까? 불로소득 잉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고전파들은 지대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에 정반대 견해가 바로 신고전학파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대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되죠? 따라서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비, 즉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다. 결국 지대에 관한 논쟁은 뭡니까? 지대를 생산비 비용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차이란 이야기예요. 이 차이다. 그래서 이분도 고전학파 이 견해만 잘 이해하시고 반대가 뭡니까? 신고전학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각이다. 그래서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으로 봅니까? 불로소득. 따라서 지대는 곡물가의 구성력이 될 수 없다. 이 견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대 논쟁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것은 지대 이론들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액설. 자, 다음 튀넨의 위치 지대설.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다음은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다음 마샬의 준지대설. 다음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뭐 등등 지혜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6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시험 빠지고 출제되는 단골 메뉴가 있죠. 단골 바로 리카도의 차액 제설입니다. 제설. 다음은 튀넨의 위치 제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골 메뉴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출제가 잘 되는 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 재설이나 준지설 간혹 한 번씩 출제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희 인력에서 출제빈도 가장 높은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본 3자로서는 이 세 가지에다가 알론소의 입찰설 여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 6에서는 다시 전부 다 또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반복습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경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리카도, 튀넨 이야기하다 보니까 9월쯤 되면 세뇌가 돼서 떠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 바라겠고,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시간 시험에는 시간 시험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문 딱 보기 1번 지문이 있어요. 지문 내용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앞에 튀넨은 이렇게 봐야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학자 이름 말 바꾸기에서, 물론 이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학자 이름 말 바꾸기에서 틀린 지문 2개 나왔어요. 그럼 그 같은 경우에는 학자 이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거 다 외우려다 보면 한두 명 아니고,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들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카도의 차액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 제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봅시다. 차액이 지대다. 이런 관점이죠. 그럼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것인가?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 했죠. 비옥도의 차이였어. 이로 인해서 어때? 생산성에 차이가 나타나 있고, 이게 그리고 어때? 지대가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다음, 리칼부탄 고자파들은 이러자 그랬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곡물 상승하니까 곡물 더 재배해서 뭘 필요합니까? 토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래서 지대가 어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카도를 비롯한 고자파들은 이런 생각을 따르죠.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 시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차액설 여긴다면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가 상승해? 아니지요. 바로 뭡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 견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지대는 생산비가 되는 겁니까? 불로소득이 되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생산비 즉 비용이 어때? 아니다. 그 얘기죠? 비용이 아니라 불로소득 잉여가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리카도 같은 고자파들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증가하니까 곡물 어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곡물 더 많이 어때? 재배해야 되겠죠. 이때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다. 이걸 가르쳐 리카도는 뭐라 표현하냐?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둥지 쉽게 이상하세요. 땅의 우등생이다. 땅의 우등생이에요. 비옥도 좋은 땅을 우둥지 표현했죠. 그럼 이것은 비옥도 좋은 우둥지는 널려 있을까요? 한정돼 있을까요? 한정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우둥지에서 곡물 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계속 뿌려요. 계속 처음에는 씨 뿌린 양에서 수확 때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벗어나면 씨 뿌린 양에 비해서 수확된 양 늘었는데 점점 적게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랍니까? 체감한다 표현하지요. 체감한다. 그래서 우둥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결국 비옥 토지는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우둥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더 낮은 땅을 개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가서 우리가 열등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등지, 땅의 열등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둥지와 열등지 간에는 그럼 결국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우둥지는 열등지에서 비옥도도 좋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 예를 들면, 자, 우둥지는 이처럼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성이 높다. 그렇지만 열등지는 우둥지에 비해서 비옥도 어때? 더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생산성은 어때? 낮다. 그래서 열등지는 생산성이 이처럼 어때?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이때 경작은 가능합니다. 하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있다. 이걸 리카도는 최열등지다 이렇게 하겠어요. 최열등지 또는 어때?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열등지인 한계에서도 경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작이 가능한 양이 뭡니까?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한다면 경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정상 이윤 얻을 수 있더라.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처럼 곡물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 생산물 가격 같은 거가 있죠.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 되는 겁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정상 이윤은 항상 비용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상 이윤 이 자체가 존재해야 경작하겠죠. 공급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한다. 그럼 어때? 생산비 이 안에 어때? 정상 이윤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정상이윤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곡물 가에서 생산 빼림없이 뭡니까? 초과 이윤이 되겠지요. 그런데 리카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경쟁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초과이윤을 뭘로 인식하시가?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열등진 한계지는 경작은 가능하다. 그럼 정상은 얻을 수 있죠. 생산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얼마가 돼버린 겁니까? 0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0이 돼버린다. 그럼 초과이윤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럴 때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수는 이처럼 곡물 가격, 즉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지대는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 지대는 얼마라는 이야기야?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최열등지와 이 토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뭐가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열등지의 생산성과 가장 낮다 그랬죠? 최열등 생산성과 열등지의 생산성 간에 차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액이 결국 뭡니까? 열등지 토지에서 주어지는 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등지입니다. 우등지는 열등지와 비교할까요? 최열등지와 비교할까요? 최열등지. 항상 이거 비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열등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다라는 이야기. 가장 낮고, 다음 우등지의 생산성 어때?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최열등지의 생산성과 우등지의 생산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 차이가 바로 뭡니까?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리카르도의 차익을 여긴다면 최열등지의 즉 한계지의 생산성과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의 차익이 뭐가 된 겁니까?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차액 지대설이다.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차액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이 지대다. 그럼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의 차익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옥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우등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즉 비옥권 토지는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습니까?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다.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열등지인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밑에 벌써 이제 리카르도 차익설 여기에서도 사실 위치의 문제를 고려하긴 고려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비옥도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치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어떤 위치의 문제를 고려해서 지대비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T는의 위치 지대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그렇지만 최열등진 한계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뭡니까?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는 카를 마르크스죠?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본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그때 땅은 가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리 안 좋은 땅이고 절대 공짜로는 안 빌려주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재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본다면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비옥도의 차이, 수용비실 해본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엇 지대가 발생한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 지수도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해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이러면서 절대지대 이름표를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비교해 봅시다. 자, 저희 이제 리카르도의 차익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설명을 드렸죠. 자, 리카르도의
리카도의 차액 제설이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다음, 우등지 한정이 되어 있다. 수학, 체감치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이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 소유 그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다음 리카도의 차액설 여기서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선 지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온다면 최열등지인 한계지라도 토지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액설은 차액이 지대다. 뭐 때문에 차익이 발생합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는 최열등지와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게 지대다. 이런 관점이죠. 반면 절대설은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를 갖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33페이지입니다. 1번째부터 고전적 지대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고, 다섯 양호 1번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다. 이분 오늘 설명드렸죠? 설명드렸고, 자, 다음은 135페이지예요. 135페이지는 양호 1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이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쪽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좌측에 16번 문제나 우측에 17번 문제 모두 일요일 때 풀어드렸죠?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튀는의 위치 해설, 그리고 알론소의 입체 해설,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자, 오늘 저희들이 수용 이론, 그리고 지대 이론 일부를 다뤄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반복수, 복수 좀 되셔야 되겠죠? 자, 부탁드리고, 다음 주 예습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